12월 3일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저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계엄 사령관도 임명 과정이 심의를 거치지 않았겠네요. 논의한 바 없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건가요? 그게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바로 저희가 보도 자료도 내고 이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증인 한덕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사법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12월 4일, 3일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로서 국민들께 간단히 한 말씀 주십시오. 이러한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희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때 각 부처 국무위원들을 불렀잖아요. 이때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A4에 담긴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알고 있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안 받았습니까? 제가 받은 바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못 들었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각 부처의 이 문서들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예, 총리님. 각 부처에서 계엄 발표 직후에 부처별 모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마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예, 각 부처별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은 부처별 모임을 하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단전단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총리실도 부처별 모임을 했습니까? 부처별 모임이 아니고 총리실 모임을 했습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사무실로 복귀를 해서 관련 1차장, 2차장 그리고 관련되는 간부들하고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엄 해제된 이후에 언제 집에 가셨죠? 저는 4시 반에 국무회의를 계엄 해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집에 알겠습니다. 도착한 것은 예. 아마 한 5시 반. 예, 알겠습니다. 예, 경남 김해가 민홍철 의원입니다. 우리 한덕수 총리님, 예, 아까 답변하실 때 12.3계엄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위반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모든
법적 또 사법적인 문제를 제가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굳이 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거는 역시 그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네, 생각하기 좋습니다.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현안 질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우리 총리께서는 가장 먼저 아마 통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8시 40분경입니까? 아마 그쯤 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날 오전에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저녁에 국무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말씀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을 때 물론 8시 40분경에 계엄 관련된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은 계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신 겁니까? 제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왜냐하면 주셨어요? 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저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네.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9시경에 밤 9시경에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말씀을 현안 답변을 해주시는 자료에 의하면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 대통령실에 당도를 해보니 대통령 집무실에 이미 우리 총리님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미 와 있더라.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때 정확히 아니 그러니까 누구하고 제가- 있었는지를 아니요, 제가 총리님.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네. 그러면 그 6분이 국무위원과 우리 국정원장이 계신 그 자리에 대통령이 계엄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님으로부터 아니 제가 들은 얘기를 가장 그 6분이 가장 잘 그 자리에서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러한 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국무위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셔야 됩니다라고 아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총리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고 대통령이 그 6분한테 오늘 계엄을 선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정도 되면 이미 계엄 선포 담화문이 작성이 돼 있을 상태입니다. 저는 그것이 전체에게 들으셨어요?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저한테 좋습니다. 말씀을 하신 거는 맞습니다. 예. 우리 총리께는 얘기를 하신 게 맞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제 언론에서 보니까 총리께서는 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하는 어떤 건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엄을 선포하려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취지는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 이 말씀은 그 두 장관이 총리를 거치지 않고 건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러한 12월 3일 그 와중에 김용현 장관과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저한테 물론 점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물론 사전 승인을 받은 것도 없고 없고요. 그러면 네, 전혀 결국은 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위헌이고
계엄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을 왜 명확하게 아까 모두의 대국민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나 그걸 사법적인 판단에서 결정을 하고 단언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얘기하는 그러면 그거는 물론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사령관도 임명 과정이 심의를 거치지 않았겠네요. 논의한 바 없습니다. 예, 논의한 바가 없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김용현의 변호인이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계엄 건의를 김용현 장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건가요? 그게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바로 저희가 보도 자료도 내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변호인단도 그 당초에 얘기했던 얘기를 번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번복이 어떻게 됐냐면요. 정식적인 건의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에게 말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말은 했다예요. 그래서 정확히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그 계엄 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었거나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일날 계엄 당일날도 김용현 장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게 그 김용현 장관의 공소장에 보면 윤석열에게 김용현이 계엄에 대해서 필요한 요건 중에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계엄 선포문하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용현도 이 계엄의 요건에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지금 최상목 장관과 조태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페이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페이퍼를 받은 게 대접견실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접견실, 지금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받은 거예요.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받은 걸 봤을 수도 있는데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의원님 기억이 안 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잘 누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대통령이 많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한테 모든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줬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지금 그리고 어쨌든 이 형식적이고 절차적 흥결이 많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만들려는 저는 노력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를 하자고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제안했죠?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났고요. 그게 다 끝날 때쯤 해서 참석했다는 거 정도는 누가 좀 사인을 해두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모든 장관들이 다 반대했고 저도 반대했습니다.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결과적으로 안 했죠. 이상민 장관이 제안했는데 최상목 장관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제기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장관들이 다 반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인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23시 4분에 국무조정실에서 각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내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만 사후에 듣고 아마 조금 전에 행안부에서 보고한 그 내용이 전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명령을 내려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그 이유도 없습니다. 총리님, 이거는 왜 잘못됐냐면요. 행안부에서 내린 거는 23분이에요. 근데 국무조정실에서 더 먼저 내렸습니다. 그러나 23분 4분에. 그러나 그 부분은
총리라든지 이러한 국무조정실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에게 보고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장에게도 보고 안 됐습니까? 보고 안 됐다고 저는 향후에라도 이거 확인해 보셨을 텐데 누구 선에서 지시됐었습니까? 국무총리실. 아마 아까 얘기한 거에 의하면 당직실에서 뭔가를 했다 그러는데 저희가 그거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이요? 그 내용은 이- 사후적으로 다 아마 설명을 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인은 안 됐습니다.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조정실에서 먼저 조치를 취했어요. 어? 아니 총리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좀 더 확인해 보고요. 그 행안부에서 이상민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수 지시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이 국무회의 계엄의 조건에 대해서 여쭈는데요. 총리께서는 현안 질의에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행안부 권한대행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은 국무회의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봐주시면요. 아직도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52의 국무회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생각과 의도가 없다면 이런 건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국무회의 그 자체를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는 네.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님 이런 거 바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52의 국무회의가 버젓이 행안부 홈페이지에 남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피의자 윤석열 씨가 체포영장 집행 당하기 전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라는 겁니다. 총리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씨도 자신의 말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불상사가 안 생기는 겁니다. 네, 한덕수 총리님. 그러면 국무위원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다시 접견실로 나갔다가 혼자 들어가서 그때 연락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는 문제가 있다. 우리 경제와 대외 신인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니, 그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렇기 하고 때문에 국무위원을 부르기로 한 건 언제입니까?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아닙니다. 따로 들은 게 아니라 거기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 자리에는 아까 얘기한 국무위원들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건의를 드린 거죠. 왜냐하면 국무회의의 총리는 대통령의 아니, 알았고요. 네, 허락이 있어야 수가 국무회의를 없어서,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차례대로 연락하기 시작한 것은 아까 나가 있으라, 집무실에서 나가 있으라 해서 접견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총리만 따로 들어오라고 한 거죠. 아닙니다. 따로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께 국무위원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그러한 그 국무회의의 세부 사항, 연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접견실에 나가라고 한 후에 제가 나가라고 하셨는지 총리만 따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로 들어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한 없었습니다. 번도 없었다.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후에 그러면 늦게 그 연락 받은 분들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분들이 오면서 걱정하셨고 네, 알았습니다. 이 국무총리님. 그러니까 아까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반대한 국무위원은
아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최상목 부총리였어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었고요. 저는 다 그러니까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통령님 정족수를 들어보세요.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당시에 시간을 두고 기다렸고 부서를 하지 않았어.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반대했다라고 생각한다, 평가한다는 것이지 그 아닙니다.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때 대통령께 따로 말씀드린 분도 있고 또 전체 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거기 모인 그 어느 분도 이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리지 않은 것이 반대했다라는 건 다른 거고요. 정족수를 채워준 것, 그것은 오히려 수동적으로 절차적 요건을 맞춰주려고 애쓴 것이고 그것을 총리가 주도하지 않았다. 맞추려고 했으면 안건도 만들었을 것이고 몇 회 국무회의라는 번호도 받았을 것이고 논의도 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대행님, 우선 건강에 유의하시고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행님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 경제 컨트롤 타워, 주미대사, 통상본부장을 두루 지낸 전문가이십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트럼프 체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트럼프 체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그런 통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치 스타일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미국하고 잘 협의해 가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이 70년간의 한미 동맹에 충실한 동맹으로서 동북아와 한반도와 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모두 일치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정부도 충실하게 준비하고 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와 아시아의 이러한 그 안전을 도모하고 기여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세계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200석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요건이라는 법리적 견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대행님마저 법리 다툼을 하면 대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수용을 하고 탄핵 재판에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상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무한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연쇄 탄핵되면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거는 국가가 마비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국무위원은 헌법에 의해서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의 직무 정지를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님을 포함해서 국무위원은 16명의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몇 명만 더 문제가 되면 바로 국무회의는 불능화되고 무력화돼서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수많은 일들을 국가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에 총리께서는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무회의를 꼭 소집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간을 좀 끄셨고 그 자리에서도 명백히 반대하셨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떤 검토를 거쳐서 왜 임명을 안 하시고 국회 협의를 먼저 요구하신 겁니까? 많은 전문가들과도 논의를 했고 또 야당과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권한대행이 헌법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기관에 구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고 그러면 헌정사상 그러한 관례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앉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꼭 저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정치 역사상 항상 그런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정치권은 그러한 행정부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 커버하고 보완시키는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그때마다 우리 국회가 보완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 빨리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보다 훨씬 간단하고요. 황당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탄핵 사유거든요. 대통령 탄핵 재판만 저는 우선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고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한덕수 대행의 탄핵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리하게 탄핵을 남발했는지 똑똑히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